젠마코리아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 맥 송지훈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만든 만큼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입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각각의 사람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구조를 설명드리고 훗날 다른 곳에서 이런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을 들으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가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사업자분들이 해당하시는 사업소득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 그리고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할 때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종합된 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5월에 하는 신고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작년 총소득이다. 그리고 또 뭐 세액공제도 있고, 뭐 소득공제도 있다. 그리고 뭐 연말정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사업소득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이 모든 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진세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각종 공제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소득에 우리가 세율을 곱하는 것과 그런 소득을 다 합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요. 만약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게 된다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24%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소득을 합하게 되면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5%의 세금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합해서 해야 되는 종합해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 과세표준에 보시면 35% 이제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1억 원에 35%를 전부 다 곱해서 세금을 내시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1,200부터 4,600까지는 15%, 그리고 4,600부터 8,800까지는 24%, 또 8,800부터 우리가 1억 원까지는 35%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누진공제를 보시면 이제 그런 구간에 대한 소득을 이제 공제액으로 빼주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종합소득세율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왜 신고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구조는 이제 먼저 종합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소득공제를 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빼고,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항목마다 들어있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해당되고 좀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구조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이 소득세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 뭐 사업소득, 각종 소득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으로써 예를 들어 퇴직소득은 퇴직한 시점에 계산되는 소득금액이고, 양도소득은 자산이 양도되게 됐을 때 계산되는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여기 이 두 가지는 종합소득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종합소득세에서는 이 분류과세 두 가지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에 종합소득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있고 또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똑같은 종합소득 구성이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일부 이제 이자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이제 정확히는 2천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과 뭐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등이 그냥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중에서 이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빼고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는 소득세 신고 시에 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을 사실 다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사업자분들이 해당하게 되시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업소득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사업소득은 이제 총 수익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는 사업자의 매출 금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3.3% 자유직업소득이라고 말하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으로 총 수익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득이 구성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 수익 금액은 이제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서 흔히 저희가 매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앞으로 수입할 금액,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소득세에서는 열거 규정이 아닌 이제 포괄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득은 이 총 수익 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는데요. 이제 필요 경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 소비된 비용의 합계액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뭐 이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판촉비나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등,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따라서 뭐 혹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시면 뭐 임차료 등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사업이 커지게 돼서 밑에 사람을 두고 하게 되면은 이제 원천징수 신고한 인건비 등, 또 우리가 뭐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나 뭐 제세공과금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다니면서 뭐 차량을 이제
타고 다니시거나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을 위해서 이제 쓰셨던 접대비 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수익 금액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게 되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총 수익 금액 중에서 저희가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 없이 3.3% 원천 징수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를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원천 징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런 규정을 두었냐면 이제 소득자가 개인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국세청이나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세금 징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금 징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세수를 조기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수 조기 확보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원천 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징수 제도는 우리가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자를 두게 돼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이제 원천 소득자 즉 소득 귀속자한테 소득을 줄 때 이렇게 먼저 원천 징수 세액을 떼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원천 징수 신고를 하고 또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게 돼서 세무서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세무서가 다시 소득 귀속자한테 뭐 안내문을 보내고 그리고 소득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3.3% 자유직업 소득, 뭐 프리랜서 소득은 이제 이런 소득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사람들이 3.3%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이 3%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3%에 또 10% 지방소득세율이 0.3%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제 3.3%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업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런 총 수익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저기 5월 달 조금 되시면 한 4월이나 이쯤에 한번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에 보시면은 그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파벳과 그다음에 유형들이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 유형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외부 조정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직전 수입 총수익 금액으로 사실 이 기준을 판정하는데요. 뭐 예외적으로서 뭐 소규모 사업자나 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해년도 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정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총수익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은 이제 외부 조정 대상을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조정반 지정서를 제출하는 세무사가 기장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요 유형의 경우에는 세무사 없이 만약에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무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이제 붙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살펴볼 거는 성실신고 대상자인데요.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이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매출 금액, 총수익 금액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 사업자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기준 금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신고 대상자는 특이하게 직전 연도 총수익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 총수익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해년도 총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게 되시면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형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와 또 가장 중요한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이제 기장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가장 또 어떻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 시에 재무상태표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 제출을 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장을 신청을 안 해서 그냥 간편장부나 아니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신고나 아니면 무기장 가산세를 매기게 돼서 좀 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총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분들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정 규모, 아까 7,500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복식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세무사랑 이제 상담하셔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또 많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복식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 또 추가 절세 혜택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제 추계 신고인데요. 요 이제 추계 신고는 이제 장부와 증빙 자료가 미비해서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해져 있는 업종별 경비율을 곱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규모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과 이제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 금액은 2,400만 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기장 가산세나 또 무신고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계 신고를 적용할 때에는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단하게 기장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사업자 젠마코리아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이제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게 되고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복식기장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7,500만 원 미만자, 그리고 아까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장 의무를 이제 기장을 하지 못해서 이제 추계 소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경비율과 그다음에 단순 경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신고 유형과 어떻게 이제 기장 의무를 지니고 신고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소득 공제는 뭐냐면 사업소득에서 빼주는 필요경비나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필요경비나 이런 거랑 다르게 필요경비 이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인적공제나 뭐 특별소득공제,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적공제를 이제 사실 근데 이런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에 사실은 좀 너무 이게 사람마다 적용되는 게 달라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좀 짚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간단하게 인적공제는 이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한 명당 150만 원의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부양가족이 이제 만약에 되게 되시면 부양가족도 한 명당 150만 원을 이제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 조건과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소득 요건은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공제에서는 본인 포함하셔서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100만 원,
또 그리고 만약에 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께서 이제 만약에 장애인이시게 되시면 추가 200만 원의 공제세액을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뭐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가정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신고하실 때 이제 준비해 주시면 아마 좀 이제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파악하시고 한번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와 이제 특별소득 공제 중에서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연금소득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 이제 건강보험 이런 걸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 전부를 소득 금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 저축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개인 저축 금액은 총 거기서 40% 공제해서 최대 72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근로자의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그런 이제 노후를 조금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제도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공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또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에서 이런 소득공제를 빼주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주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요 세액공제가 감면도 굉장히 좀 개인마다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그리고 기장세액공제만 저희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아까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 대상자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월세,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교육비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약에 이제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명당 연 15만 원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제 3명 초과할 때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랑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이런 거 합쳐서 뭐 IRP 계좌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좀 해당하시는 건데 어쨌든 개인 이제 연금저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세액공제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장세액공제는 저희가 간편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기장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 정도 그리고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로 빼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기부금인데요. 요 기부금은 뭐 정치자금, 그다음에 뭐 법정기부금, 그다음에 또 지정기부금, 또 뭐 종교로 인한 기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한도와 그다음에 율로 이 부분을 이제 세액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꼭 이 기부금 관련된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받으셔서 꼭 챙기셔서 이제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준세액 공제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에 이제 한해서 일률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처럼 사업소득만 있다고 하시면 이 공제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성실신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뭐 의료비, 그리고 의료비는 이제 총수익 금액의 이제 3% 이상 금액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는 교육비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결정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산세랑 이제 기납부세액만 빼주게 되면 이제 납부할 세액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도 굉장히 사실 많은 가산세가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이제 사업소득 신고 관련해서 해당하는 가산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장 가산세랑 그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그것은 세액의 한 20% 정도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납부세액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빼주는 기납부세액인데, 이 기납부세액은 뭐냐면 저희가 원천 소득으로 이제 받았을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먼저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다. 그래서 원천 징수 신고된 금액이랑 그다음에 작년 소득세 기준으로 해서 반만큼 나오는 중간 연납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연납세액과 이 원천 징수세액이 이 기납부세액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되면 총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매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환급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이 환급은 어쨌든 우리가 기납부한 세액, 즉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연납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득공제라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우리가 기납부한 세액 이상으로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념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유,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단한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가장 중요한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 증빙과 그다음에 공제 자료들을 잘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공제 대상 중에 인적 공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 명당 150만 원에서 최대 추가 공제까지 해서 한 25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한 그런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많이 챙겨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연금 저축이나 이런 저축 이런 거 분들을 많이 좀 이제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적금을 하는 시기지만 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또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상 또 그냥 보험 가입자가 오셨다고 해서 그냥 계속 밀어내지만 마시고 한번 이런 내용도 상담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 공제 중에서 노란 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제 3.3% 원천 징수 받으시는 프리랜서나 뭐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이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신고나 이런 거 그냥 사업자 등록이 없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적격 증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준비를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격 증빙 이런 모든, 그래서 우리가 사업용으로 쓰는 증빙들은 꼭 신용카드나 또 체크카드나 뭐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 받으셔서 이 적격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면 사업용 증빙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 우리가 뭐 이제 좀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시면서 쓰시는 이제 교통비나 출장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거기서 만나시면서 쓰시게 되시는 뭐 이런 뭐 음식 사드시는 비용이나 뭐 커피 비용 이런 것도 접대비로 가능하시고, 차량을 또 운행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런 차량 운행 유지비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 훈련비, 또 관련 서적이나 이런 구입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무용품이나 뭐 또 이런 소모품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되고요. 또 우리가 사업용에 필요한 핸드폰 같은 경우 이런 통신비도 전부 다 사업용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고 유형과 이제 기장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산세 두 개, 무신고 가산세와 이제 무기장 가산세가 있는데, 이제 편하게 세액의 한 20% 정도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사업용 증빙을 하나도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해서 뭐 업종, 나라에서 정해준 업종별 이제 경비율만큼만이라도 인정받은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다 이제 좀 한번 생각하셔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 그다음에 가산세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으로 이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세무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세무 기장이나 그다음 조정 비용, 그다음 이제 신고 비용을 굉장히 조금 이제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무사한테 이제 맡김으로써 절세되는 액이 크다고 하시면 총액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그런 비용을 지불하시고 나서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런 거를 조금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얼마큼 과연 절세가 되느냐를 이제 한번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다음에 좀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의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이죠. 그래서 7,500만 원 미만인 5천만 원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했을 때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우리 업종별 이제 기준 경비율이 20.9%입니다. 그래서 20.9%의 경비율이 인정받아서 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은 3,955만 원이 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또 누진 공제까지 빼주게 되면 462만 7,500원이 되게 되고요. 기납부세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천 징수한 했다고 가정을 하고 3%로 이제 계산을 하면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462만 7천 원에서 15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고 대신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제 무조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이제 내야 되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만큼을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추가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한 410만 원 정도 이제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오른쪽에 이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간 신고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필요경비는 다들 이제 구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정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경비로 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공제 이제 가장 기본 인적공제 그냥 150만 원만 빼게 되면 1,850만 원이 나오게 되고 똑같이 세율 적용하고 기납부 세율 적용하게 되면 이제 19만 5천 원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조금 이제 극단적인 이제 저희가 좀 조건들을 이제 넣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안 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예시로 준비한 거는 저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제 세무사나 누구한테 이제 기장을 의뢰를 맡겨서 이제 복식 기장 의무를 작성하는 경우에 차액을 좀 나타내 봤는데요. 이제 이 금액은 어떤 분들이 좀 적용하시면 좋으냐면 복식 기장 의무자가 7,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하시면 내년에 뭐 복식 기장으로 넘어가게 되실 분들이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부터가 복식 기장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시 금액을 7천만 원으로 제가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기장세액 공제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기장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세액의 20%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이제 이렇게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예시는 이제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소득이 높으신 그 7,500만 원 이상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좀 이 예시를 꼭 한번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 이제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비율이 이제 단 간편장부 대상자는 20.9%였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기에 반인 10.45%밖에 경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8,900만 원 정도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똑같이 인적공제 이렇게 기본 공제들만 소득공제만 빼주게 되면 8,800만 원이 나오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기납부세액 똑같이 원천징수 신고 금액, 원천징수 미리 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기장가산세 20%를 매기게 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한 1,61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가 또 복식부기 이제 하는 경우에 보통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필요경비로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가산세도 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추가 신고 비용이나 기장 비용만 제출한다면 312만 원 정도의 추가 납부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런 이제 구조로만 봐도 이제 좀 기장을 하셔서 이제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부족하나마 이렇게 좀 적은 예시들로 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간편장부 대상자가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신고를 해봤을 때 더 유리한 방면으로 좀 신고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저희가 기억만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2,400만 원 미만 사업자들을 빼놓고 그 이상 사업자들은 사실은 기장 신고를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저희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까운 세무사한테 가셔서 어떤 식으로 좀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했을 때 가산세나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또 가산세를 내더라도 추계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전략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종합소득세 간단한 구조, 그리고 좀 간단한 이제 절세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좀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미흡했던 점이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또 긴 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